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 중 하나인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환자 수가 는 만큼 부작용 사례도 늘고 있어 시술 방법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류승범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치아 한두 개쯤은 빠져도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네, 치아의 주된 기능으로는 저작과 심미 그리고 발음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치아가 상실될 경우에 저작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식물 분쇄가 잘 되지 않고 따라서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의 저하는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음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치아는 심미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치아가 상실될 경우에는 회복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치아 신경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치아가 빠지게 된 경우에는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실 수 있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앞니와 어금니 그리고 총 28개의 치아가 함께 조화롭게 함께 작용을 하게 되시는데요. 따라서 어금니가 빠진 경우에 보시는 환자분처럼 어금니가 빠진 경우에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방치하게 되신 경우에는 주로 앞니로 저작을 하시게 됩니다. 앞니로 저작을 하시게 되면 원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나 절단 기능이 주가 되는데요. 앞니가 따라서 급속도로 치조골이 상실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이 한쪽이 없는 분들 계시는데요. 한쪽 치아가 방치된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식사를 주로 하시게 되는데 그럼 반대쪽 치아에 너무 많은 부하가 가해져서 반대쪽 치아가 또한 급속히 소실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이제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틀니나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952년도에 스웨덴에서 브레네막 교수가 티타늄이 우리 몸의 뼈와 융합되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1965년도부터 제품화시켜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있는 그런 치아 대체 시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는 주로 이제 틀니나 브릿지 같은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서 주로 힘을 얻기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또한 탈락될 위험이 많아서 틀니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으셨고요. 브릿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없는 부분에서 치아가 총 3개가 있었는데 가운데 치아가 없어진 경우에 앞뒤 치아를 깎아서 다리처럼 만드는 치료라고 해서 저희가 브릿지 치료라고 했습니다. 이런 브릿지 치료를 오래 할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치아에 충치가 생기거나 또한 치주 질환의 이완율이 높게 되고 2개 치아가 3개의 힘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치아가 금방 망가질 이런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나오면서 주변의 인접치는 손상시키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그 치아만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작용 사례도 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임플란트 치료 전 어떤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는 하부에 고정체가 있고 그다음에 상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하부 고정체 같은 경우에는 뼈랑 단단히 고정되는 게 가장 주된 사항인데요. 뼈랑 단단히 고정되는 게 어느 정도 고정되셔야 되냐면은 뼈 폭에 약 2mm 정도 여유가 있어야 그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마다 다른 치조골의 상태, 잇몸뼈라고도 하는데요. 그 잇몸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저희가 시술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앞니 같은 경우에는 골폭이 굉장히 좁게 있으신데요. 이런 골폭에서 만약에 임플란트가 제대로 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가 처음에는 괜찮지만 약 2년에서 3년 이내에 급격한 골소실을 일으키면서 치조골이 많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재시술도 어렵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어떻게 치아를 상실하셨는지, 또한 치아를 상실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환자분마다 다른 골폭과 그리고 대합치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져야 환자분께서는 장기간 편안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능 상실한 치아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강 구조나 뼈 상태에 맞춰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식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네, 과거의 임플란트 치료는 순전히 술자의 경험에 의한 치료였습니다. 그렇죠. 잇몸을 일단 절개해서 열어보고 환자분 뼈 상태를 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식립하면 될지 결정하는 게 주된 치료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치과의 영역에서는 CT를 촬영하고 이런 CT 기술과 그리고 환자분 구강 내 데이터를 3차원적으로 종합하여서 시술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안정적인 시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이제 요즘에는 좀 불리나 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경험에 의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께 한번 모의 시술을 해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잇몸을 일단 열면 그때부터 출혈이 시작되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시술을 해야 됐고요. 하지만 저희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미리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될지 결정하고 시술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큰 신경이 지나가고 또 위쪽 뼈에는 상악동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한 신경과 혈관 모양을 다 보고 미리 임플란트가 어떻게 들어가면 안전하게 될지 다 시술을 미리 해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심을 위치를 정확히 찾은 뒤에 심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환자분은 오른쪽 맨 뒤 어금니가 상실된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술할 때 아무래도 기구가 들어가기에 공간이 좋지 않고 또한 환자분께서 입을 갑자기 다무실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하치조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T를 촬영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대학병원 가서 촬영하시는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량이 굉장히 높지만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CT는 콘빔 CT라고 해서 방사선 노출량은 줄이고 두경부에 있는 경조직이나 연조직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량이 적기 때문에 CT 촬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고요. 그런 CT 데이터와 환자분 구강 내 데이터를 함께 정합하여서 환자분의 그 어떤 경조직과 연조직을 모두 다 파악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어떤 위치에 심을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환자분의 골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하얀색 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턱뼈가 되십니다. 네. 이쪽 턱뼈가 되시는데요. 이런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은 단단한 경조직이 꽤 단단하다. 이렇게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과거의 시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잇몸을 열어서 뼈만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드릴링을 하기 전까지는 이 뼈 상태가 어떤지 실수자가 알 수 없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미리 CT를 보고 저희가 뼈 상태는 어떻겠구나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사실 브랜드를 많이 따지시는데요. 사실은 브랜드보다는 임플란트의 모양이나 형태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런 모양이나 형태를 잘 결정하여야 어떤 사이즈로 어느 정도 길이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모의 시술을 통해서 이 정도 임플란트 사이즈와 이 정도 길이를 가지면 정확하게 시술될 수 있겠다. 이걸 미리 저희가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로 디자인한 거를 저희가 환자분 구강에 그대로 옮겨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가이드가 사용됩니다. 보시는 가이드 장치를 이용하는데요. 이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치아를 이용해서 앞에 치아에 잘 적합이 되는지 확인하고 또한 뒤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이 가이드와 함께 맞춰져 있는 시술용 키트가 있는데요. 이 시술용 키트를 함께 사용하여서 오차없이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네, 그렇게 결과인가요? 해서 가이드가 지금 환자분 구강에 있고요. 제가 시술하는 과정 중에 가이드가 정확히 위치되어 있는지 핀을 꼽아서 확인해드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에는 잇몸을 열고 거기 그 부위를 봉합을 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봉합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정확한 위치에서 잇몸 말는 아주 최소한으로 절개를 하고 그 부위만을 시술하기 때문에 바로 시술 끝난 다음에 출혈이나 이런 게 네.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머리는 안 심었지만 딱 뿌리만 심은 것까지 네, 맞습니다. 봤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산이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외국 거냐 이런 걸 좀 많이 따졌는데 그거보다는 모양과 형태가 정말 더 중요하군요. 예.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 신입할 때 사용되는 수술 유도 장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유도 장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하게 되는데요. 3D로요?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치과가 최첨단 기술이 요즘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D 프린트로 나온 가이드를 환자분 앞쪽에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앞쪽 치아에다가 걸어서 저희가 함께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지금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가 하나도 없으면 가이드 시술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잇몸 모양을 본을 떠서 그 잇몸 모양에 맞춰서 가이드가 제작되기 때문에 보다 더 편하게 시술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최소 절개가 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잇몸을 전부 열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최소 절개만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는 또한 최소 절개로 하고 그 구멍으로만 되는 그런 아주 편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보실게요. 네, 이런 구멍만을 이용해서 시술할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힘든 게 입을 벌리시는 거랑 입안에 물이 많이 나와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시술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거의 뿌리지 않아서 조용하고 편안한 시술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경험에 의한 시술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드릴링을 왼쪽 방향으로 했다가 이게 아니네 싶으면은 또 오른쪽으로 드릴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 주변에 뼈가 손상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식립을 해야 되는지 미리 골질과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의 위치, 임플란트의 크기와 길이까지 다 파악을 하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뼈랑 더 빨리 융합이 이루어져서 환자분 그 치아를 보통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심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골융합이 다 되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드릴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 더욱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 기능을 회복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요. 네, 62세 여성분으로서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과 전문의와 함께 컨설트를 통하여서 또한 어떻게 고혈압이 조정되고 또한 수술 당일에 혈압을 측정해서 수술해드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시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앞니와 오른쪽 이가 남아 계시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앞니만 남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아래쪽 부분 틀니와 위쪽 부분 틀니가 사용되시는데요. 하지만 그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으로 저희가 힘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앞니로만 식사를 하게 되세요. 네. 앞니로만 식사를 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 앞니가 나중에는 결국 망가지셔서 다른 치아까지 급속도로 망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디지털 기술 사용하여서 시술 계획을 해드렸고요. 위쪽, 왼쪽, 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저희가 치아 개수만큼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 군데는 잇몸뼈가 좀 약하신 부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개 정도 임플란트를 건너뛰고 식립을 해도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해서 시술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분의 그러면 실제 모습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사진에 약간 금속으로 돼 있는 기존의 치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전부 깎아서 보철을 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임플란트로 만약에 계획을 하셨더라면은 기존의 치아는 보철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실 수도 있었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시술을 하고 그 임시 치아를 바로 끼워드린 모습입니다. 디지털 시술을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시술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그 모의 시술대로 임플란트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로 임시 치아를 미리 제작해 놓습니다. 미리 제작을 해 놓고 임플란트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식립되기 때문에 보철을 끼우면은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보철이 바로 끼워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임시 치아까지 당일에 해드린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신데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56세 여성분이시고 당뇨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지 않거나 혈당 조절이 되면은 골융합은 잘 이루어진다. 이런 게 저희 학술지에 많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는 앞니만 남아 계시고요. 아래쪽에는 전부 치아가 있으셨는데요. 위쪽에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지만 사실 그 부위로 어금니 쪽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세요.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주로 앞니로만 식사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금니 쪽에 한쪽에 약 5개씩 임플란트를 계획했고요. 이때 임플란트와 아래 치아와의 관계 그리고 임플란트 사이에 그 간격을 저희가 미리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식립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대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해드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입 모습 볼까요? 네. 네. 보시면은 기존에 왼쪽에 고리가 치아 앞부분에 고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네네. 이 고리와 틀니를 예전에 사용하셨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다음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시 치아까지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틀니 고리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보다 더 자신감 있게 웃으실 수 있고 또한 저장력 또한 보통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비해서 저장력이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 기능 또한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어떻게 좀 불편하신가요? 네. 저는 올해 75세인데요. 네. 저 오른쪽 운니가 네. 어금니가 다 없어요. 네. 빠져가지고. 네. 그런데 일반 치과에 가니까 네. 뭐 치료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럼- 얘기 들으셨나요? 왜? 아니 뭐 이가 제가 좀 적거든요. 네. 근데 이를 갈아내고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1년 이상이 걸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며칠에 한 번씩 가야 되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네,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류승범 원장님하고 한번 좀 상담을 나눠보시죠. 네, 오른쪽 위 어금니가 없으신 경우에는 시술 기간이 왜 길어지시냐면요. 그 오른쪽 위 얼굴뼈를 저희가 가볍게 하기 위한 상악동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상악동에 뼈가 아마 좀 많이 없으셔서 뼈 이식이 들어가고 그 뼈 이식된 부분에 임플란트를 시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술 기간이 좀 길어지게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뼈 이식을 하면서 미리 임플란트가 저희가 모의 시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 모의 시술을 해드릴 수 있어서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될지 저희가 계산하고 하면은 시술 기간을 조금은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1년 이상은 안 걸립니까? 예,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 이제 있으시면은, 물론 저희가 환자분의 현재 상태는 파노라마와 그리고 CT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1년보다는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임플란트 좀 기술을 활용한다면 좀 조금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게 디지털 임플란트 알아봤는데 기존 방법에 비해서 시술 시간도 좀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시술 기간에 대해서 많은 좀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네. 일단 시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를 뽑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 식립을 미리 계획해서 시술할 경우에는 발치하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단축시킬 수 있고요. 저희가 또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잇몸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 절개 시술을 통해서 통증은 최소화해드리고 수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치료 기간이 부담이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던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사례가 이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래 기존에 전부 틀니를 위쪽에 사용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의 방법대로 했다면 잇몸을 열고 수술장에서 어떤 위치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기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미리 저희가 모의 시술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어떻게 들어갈지 보고 시술을 해드린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이까지 된 그런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은요. 네, 또 73세 여성분으로서 당뇨가 있으셨는데 비슷하게 전부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임플란트로 바꾸신 그런 경우신데요. 이런 경우에 확실히 환자분께서 나중에 오시면은 좀 체중이 좀 전보다 이제 왜소하셨던 체격에서 정상 체중으로 많이 회복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저장력이 아무래도 좋으시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네, 다음 사례는 남성분이신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다 틀니를 꽤 오래 사용하고 계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래쪽에는 저희가 신경관과의 거리가 충분한지 미리 계산을 해서 시술을 해드렸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으셨던 게 위쪽 뼈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하고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보철물까지 바로 해드린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분의 지금 실제 인 모습인가요? 네, 이분의 실제인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보기에는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저희가 보통 한 3부분에서 4부분으로 나누어서 해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한 부분이 망가진 경우에도 저희가 그 부분만 따로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나중을 치료를 생각해서 보통 3-4군데로 나누어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린 모습입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임플란트 치료가 좀 대중화되면서 부작용 사례도 좀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좀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를 그냥 단순하게 주변에서 임플란트 하셨으니까 사실 나도 임플란트 하면은 편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정확하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교합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체 탈락, 신경 손상 이런 순서로 부작용이 있으신데요. 교합이라는 거는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거를 저희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아가 들어간 다음에 한 번으로 그냥 오늘 그냥 이 했으니까 이제 다음엔 치과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교합 이상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번 받으시고 기존에 이가 없던 부위에 이가 생겼기 때문에 근육이라든가 신경이 적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시고 조정을 자주 받으시면서 점차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고정체 탈락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뼈가 잘 융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CBC, 컨빔 CT라든가 또한 저희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처음에 식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실 수 있는데 정확한 먼저 저희가 신경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 상태만 좋다면 아주 좀 작은 구멍만 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서 하는 방법 중에 가이드 핀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물론 이제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이제 디지털 기술로 미리 모의 시술을 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가이드 핀을 사용하여서 그 부분의 골 위치나 어떤 식으로 식립해야 될지 보고 그 다음에 식립을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많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가이드 핀을 먼저 넣어보고 저희가 CT를 촬영하여서 주변의 뼈 상태를 보고 그대로 임플란트를 시술해드린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점들을 좀 미리 좀 꼭 의사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임플란트 치료 전에 먼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임플란트 치료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임플란트 치료 하시게 될 경우에 기존의 질환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술자에게 어떤 약을 복용했고 언제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치료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술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시술 전후에 저희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는데 그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임플란트는 일회성 치료가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 좀 자연 치아를 지키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자연 치아를 오래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먼저 매일매일 식사하시고 양치를 하실 때 꼼꼼한 입술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입술질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치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치약만 입안에 많이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시면 사실 이 주변에 치태가 잘 안 닦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치약은 조금 사용하시고 치약을 한번 뱉어내신 다음에 그때부터 꼼꼼하게 입술질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 1회에 건강보험으로 저희가 스케일링 같은 치료가 되시니까 치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셔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스케일링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류승범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항문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